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재혼을 해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때 저는 제 아들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이 모든 일들은 아들의 방에서 그걸 발견한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것. 그날은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 날이었고 저는 오랜만에 아들이 없는 집에서 대청소를 하기 위해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들 방에 있는 책장 위에 먼지를 떨어내려고 까치발을 들고 손을 쭉 뻗어 보이지 않는 쌓인 먼지를 훑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함께 무언가가 아래로 툭 떨어지더군요. 그건 한 권의 노트였어요. 왜 책을 책장에 안 꼽고 여기에 놔뒀지 싶어 그 노트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노트가 일기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귀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무뚝뚝한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에게도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춘기 소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펼쳐놓은 일기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 일기장 속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일기장을 훔쳐보는 건 나쁜 일이지만 평상시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했었기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죠. 사실 그때 저는 내심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에 흥미진진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너무 재밌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들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읽은 첫 페이지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무척이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글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사랑한다는 기본이고 키스하고 싶다, 안고 싶다 등등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어리게만 봤는데 이렇게 깊은 사랑도 할 줄 아는 남자구나 싶어 아들이 많이 컸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고 나서 딱 한 페이지만 더 읽으려고 종이를 파르르 넘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읽어내려간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읽고를 반복했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로 태어났다면 적어도 짧은 생이지만 당신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의 살결을 만지고 당신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글 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은 바로 저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일기장 속 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제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버렸어요. 오전부터 읽기 시작한 일기장을 다 보는 데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저는 점심도 먹지 않고 아들 방에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방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보았어요. 이렇게 일기장 하나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곳의 주인공이 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일기장의 전부를 읽고 난 후에 그곳의 주인공이 저라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아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니, 그것도 여자로서. 그건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불도 켜지 않아 캄캄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야 했죠. 1993년 제 나이 22살, 남편 2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남편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방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 선보기 싫어요. 저는 연애하다가 결혼할 거예요. 연애는 무슨 연애야?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고로 여자는 제일 미모가 좋을 때 시집을 가야 잘 사는 거요. 싫어요. 저 손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방으로 휙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잔말 말고 네 아버지 말 들어. 싫어. 난 연애하고 결혼할 거란 말이야. 너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 아니? 만나는 남자도 없으면서 무슨 연애 결혼이야? 잔말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사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좋지가 않아. 아버지가 하는 일도 어려워져서 한 푼이라도 있을 때 너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혼처에 소개해서 너 시집 보내지. 아버지 일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더 깊이 할 건 없고 아무튼 우리 집안 멀쩡할 때 하루라도 빨리 시집 가. 엄마 말 알아들었어? 결국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말에 저는 시내에 있는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둔 옷을 입고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다방에 가서 앉게 되었어요. 내키지 않는 선자리를 나온 것도 억울한데 남자는 약속 시간에 제때 나와 있지도 않아서 기분 나쁜 것을 표정에 그대로 내보인 채 앉아 있었죠. 한숨을 푹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동네 오빠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는지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달라붙어 그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 붙어 걸어가는 건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더군요. 잠시 후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다방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볼 남자가 이제야 왔구나 싶어 문 쪽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 몸 주변으로 광채가 비추더군요.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앞에 앉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짝사랑하던 그 오빠였어요.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이돌이나 꽃미남 배우 할 얼굴이었어요. 제가 좀 늦었죠?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근데 오빠 왜 존댓말을? 아무리 그래도 선 보러 온 자리인데 반말하긴 좀 그래서. 선이요? 저도 지금 선 보러 온 건데. 그래? 나도 선 보러 왔어.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들었나 봐. 무슨 말씀이요? 그 선자리 상대가 나라는 거.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웃긴지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운명은 결혼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선보라고 등 떠밀던 아버지는 제게 좋아하는 티 좀 적당히 내라며 나무라셨고 어머니는 제가 선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니 한시름 덜은 듯한 모습이셨어요. 결혼 직전 아버지 사업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집안 재산 모두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남편 집안은 동네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마당 딸린 집도 있었고 꽤 넓은 과수원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과수원을 물려받은 건 아니었어요. 엄연히 엔지니어라는 튼실한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주변에서는 제게 시집 잘 갔다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제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은 제 남편 얼굴을 보고는 배우 같다며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 더없이 부러워했죠. 저는 이런 제 결혼이 무척 만족스러웠고 이대로 쭉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2박 3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그래. 멀리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그래, 여행은 즐거웠고? 네, 다음엔 어머님이랑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빈말이라도 고맙다. 어머니, 빈말 아니에요. 이 사람 여행하는 내내 어머니랑 여기 꼭 같이 오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다음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꼭 갈게요. 아무쪼록 건강만 하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 고맙다, 새아가. 기분 좋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집안에는 어머니만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집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간식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용우 할미가 과일 줄게. 잠깐만 기다려. 여보, 저 애는 누구예요? 그게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뇨? 당신 저랑 재혼한 거예요? 재혼? 아니야, 재혼한 건 아니야. 당신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말씀 안 하셨어? 나 18살에 사고 쳐서 애 아빠라는 거. 결혼은 당신이랑 처음 한 거니까 초혼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걸 말도 없이... 당신 몰랐구나. 그럼 많이 놀랐겠네. 그럼 혹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좋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남편의 숨겨진 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신혼집에 살림을 넣던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이해해주고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시어머니의 인사말이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남편도 자신을 받아주고 뭐든 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하니 하는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그럼 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알려줬어야지. 미수가, 우리 집 사정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사정으로는 너희 시댁만큼 좋은 곳에 혼자 넣기 어려워. 홍서방한테 아들 있는 거 말고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집안이야. 게다가 너희 시어머니 인성도 좋다고 정평 나 있고 집에 재산도 좀 있고 홍서방 직업도 좋고 그 집 아들 얘기 너한테 안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너 혼담 들어왔을 때 그 집에서 먼저 얘기했어. 자기 손자는 너희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너 그 집에 시집 보낸 거야. 그러니까 홍서방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돼. 엄마, 그게 말이 돼? 그렇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이 없는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너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너가 너무 홍서방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지.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홍서방 아들 때문에 홍서방이랑 헤어질 거야?
사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있을 수 없는 선택지였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아들 존재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남처럼 대하며 서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친정엄마 말대로 살았어요. 남편에게 7살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 달라지지 않을 뿐 그 아이는 시댁에서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들을 만나러 가끔씩 방문할 때와 명절에 시댁에 갈 때만 마주칠 뿐이었죠. 서로 얼굴 볼 일 없으니 크게 불만이 생기거나 악감정이 생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숨겨진 손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무척 잘해주셨고 남편도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고 사랑해줬기에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며 남편 내조를 하며 사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이대로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쓸 일도 없었겠죠. 사람의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할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군요. 회사에 전화를 넣어봐도 퇴근했다는 대답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안감을 아는 채로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죠. 무슨 옷에 무슨 신발을 신고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혼이 쏙 빠진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남편은 시체 안치소로 이동되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슬프고 허망하더군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정신줄을 놓는지 100번 이해가 가더군요. 저도 정신줄을 놓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아들이 상주 자리를 지키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이 달려오셨죠.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꺼이꺼이 넘어가는 숨을 간신히 쉬어내며 울음을 터뜨리니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미수가 정신 바짝 차려. 너 이렇게 무너지면 홍서방 3일장도 못 치른다. 아버지가 미안해. 너 이렇게 과부 만들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친정 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고 어머니는 제게 정신줄 잡아야 네가 산다며 저를 버티게 해주셨어요. 장례를 모두 끝내고 신혼집도 정리해버리고는 혼자서 살만한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신혼집에서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맨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사를 가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진 않더군요. 상실감의 폐인처럼 지내니 부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제가 사는 집에 짐을 싸들고 오셔서는 제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취직을 하라고 성하셨어요. 집에서 벽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제가 불안했던 거겠죠.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저는 취직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바쁘게 살아가니 남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덜 들었어요. 물론 일을 하다가 불현듯 남편이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어머니가 저와 통화하기 위해 놓아둔 전화기였는데
제 부모님 말고는 제게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상대는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미수가 잘 지내고 있니? 아, 어머님? 그렇게 저희 대화는 더 이상 오고 가기가 어려웠어요. 양쪽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훔치고 울음을 삼키느라 목이 메어 어머님도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전화로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 주 주말에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 얼굴 좀 보자꾸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간곡해 보이기도 했어요. 회사에 나가는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가 내게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통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찻집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그 전에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긴 말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할게, 미수가. 우리 용우 네가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네? 용우를요? 제가 왜 용우를? 게다가 남편도 죽고 없는데 왜 용우를 저한테 맡기시려고 하세요? 그게 나한테 사정이 생겨서 그래. 제발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도 염치 없는 것 알아. 그런데 정말 나한테 사정이 있어서 그래. 제발 좀 부탁한다. 어머님, 아무리 용우가 정우 씨 아들이지만 저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그런 저한테 용우를 맡으라니요. 어머니 사정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 절대로 그 아이 맡을 수 없어요. 그래, 알겠다. 못난 시모라 이런 부탁이나 하고 너한테 미안하구나. 저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저한테 이런 걸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나와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의 사정이 뭔지 궁금했지만 이제 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차피 용우라는 아이를 맡아줄 것도 아닌데 그 사정이 뭔지 알아봤자 저한테 좋을 것 하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미숙 씨 되시죠?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한명자 씨 아시죠? 경찰서요? 한명자 씨는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한명자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최근에 만난 적 있으세요? 실종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 분들 말에 의하면 한명자 씨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하던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치매요? 제가 어머님 한 달 전쯤 만났었는데 그땐 멀쩡하셨었어요. 그런데 치매라뇨. 뭐 아무튼 최근엔 못 보셨다는 거죠? 그럼 혹시 한명자 씨가 찾아오거나 만나시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설마 일전에 시어머니가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거였나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는 시댁에서 지냈어요. 그동안 용우라는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먹을 것을 갖다주고 간간히 와서 들여다봐준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 아이의 밥을 차려주며 함께 시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용우라 그랬나? 네. 용우는 몇 살이야? 10살이요. 그렇구나. 할머니 언제부터 이러신지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점점 심해져서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바지에 오줌도 싸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자주 그러셔? 가끔이요. 괜찮을 때는 원래 우리 할머니 같고 안 괜찮을 때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주말 내내 시댁에서 용우와 함께 지내고 있을 무렵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맨발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용우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고 시어머니는 용우를 와라 끌어안고는 엉엉 우셨습니다. 8일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길을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몸 상한 데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네가 용우 옆에 와주었구나. 고맙다. 나도 모르게 정신줄 놓고 집을 나갔나 봐.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용우 그 어린 게 혼자 집에 있을 거 생각하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옆에 와준 걸 보니 정말 고맙구나. 집엔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행히 잠깐 정신이 돌아왔어. 집에 오려고 얼마나 정신줄을 바짝 잡았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시어머니를 시댁집으로 모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내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피곤하신지 앉아서 잠이 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유, 내가 깜빡 잠들 뻔했구나. 잠들면 안 되는데. 또 기억이 사라져버릴까봐 무섭네. 미수가, 그래서 말인데 용우 좀 네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내 재산 전부 정리해서 너한테 주마. 제발 용우 좀 거둬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무리 주변 천지를 다 뒤져도 용우 맡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마.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못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과 어린 용우가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주말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 용우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절을 했고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정리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했고 남은 재산은 모두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용우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미혼모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재혼을 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이미 제가 내린 결론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용우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건 제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국민학생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던 제가 덥석 아이를 맡고 나니 학교 전학부터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용우라는 아이는 저를 무척이나 낯설어 했죠.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사명감은 없었어요. 오직 먹고 자고 입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했죠. 아이가 전학을 간 후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소풍 전날 아이가 우물쭈물거리며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살갑게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뭐야? 할 말 있어? 아니요. 그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가서 숙제나 해. 결국 용우는 제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 느낌을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퇴근 후 밀린 집안일을 해대느라 쉴 틈 없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이의 책가방 속 알림장을 확인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의 알림장을 확인해 준비물을 확인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소풍이라 적혀 있었고 준비물엔 점심 도시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제 용우가 우물쭈물거리며 말 못한 것이 이거였나 싶어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엄마였으면 당당하게 도시락 싸달라고 큰소리 쳤을 텐데 아무래도 내 눈치를 보며 이 집에서 살고 있을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는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불이 나게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김밥을 싸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소세지와 단무지를 썰어서 새알 만한 주먹밥을 여러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회용 은박도시락에 주먹밥을 싸서 고무줄로 고정을 한 뒤 비닐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용우에게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용우는 놀란 토끼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보더군요. 너는 왜 이런 것 하나도 미리 말을 안 하니?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거 싸야 될 일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미리 말했으면 김밥 싸줬잖아. 알았니?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용우는 쑥스러운 듯 무척 기뻐하는 눈치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매년 소풍 도시락을 제가 싸주게 되었죠. 회사 다니면서 아이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와 있어서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끔 용우에게 용돈을 주곤 했는데 용우는 그 작은 돈을 꾸준히 모았다가 제게 생일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무척 고마웠죠. 용우에겐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건네고 뒤돌아서서 설거지할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어요. 남편 기일에는 함께 산소를 찾아가 인사하고 오기도 했고요. 남편 산소 앞에서 아이와 함께 서 있을 때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당신 아들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거 보여? 나 올해도 많이 애썼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 지켜봐주고 칭찬도 많이 해줘. 그래야 내가 힘내서 용우 계속 잘 돌보지. 용우가 중학교에 올라가 사춘기 소년이 되었을 때 초여름날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빗방울도 굵어서 우산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산을 사들고 용우가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갔어요. 아이가 하교할 때는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서 점심시간에 찾아간 거였죠. 용우는 남중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도착하니 남자애들만 있어서 그런지 시끌벅적하더군요.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친구들끼리 몸싸움을 즐기며 장난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 아이가 다니는 교실 앞에 도착했어요. 외부인의 출입에 여러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로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실 뒷문을 열고 용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아, 용우 좀 불러줄래? 야, 홍용우! 너네 누나가 너 불러달래! 남학생의 큰 소리에 교실안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용우는 창피해하며 뒷문 쪽으로 걸어왔고 저는 용우에게 우산을 건네주었죠. 여기 우산 받아. 오늘 비 많이 오더라. 내가 일 끝날 쯤엔 갖다 줄 수가 없어서. 아, 고맙습니다. 야, 홍용우, 너네 누나 겁나 예쁘다. 이얼. 조그만 게. 나 용우 누나 아니거든? 누나 아니면 뭔데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엄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달리 뭐라고 제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결국에 짧은 시간에 제가 생각해낸 거라고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 용우 가족.
에이, 뭐야. 그럼 설마 엄마예요?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데. 야, 너 자리로 가서 밥이나 마저 먹어. 왜 이렇게 남일에 관심이 많니? 용우야, 나 그만 가볼게. 이따가 집에서 보자. 그렇게 용우를 뒤로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나이가 그 당시 30살이었으니 중학생 아들을 두기엔 많이 이른 나이였어요. 용우와 저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였으니 아이들 눈에도 제가 많이 젊어 보였나 봅니다. 게다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은 몸이니 아무래도 결혼한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용우의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홍용우, 너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신경 쓰지 말아요. 얼굴을 이 모양을 해왔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너 바른 대로 말해.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라고요. 용우가 제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칼날을 세우며 말하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아이가 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후로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윽박질러 강제로 말하게 할 수도 없으니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자연스럽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시간 내서 학교에 방문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사실 용우가 어제 반 친구랑 싸움이 붙었어요. 진구라는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용우가 화가 나서 친구를 먼저 때렸더라고요. 용우가요? 우리 용우는 절대로 누굴 먼저 때릴 애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 애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착한 용우가 화가 난 건가요? 그게 어제 어머님이 저희 교실에 다녀가신 후에 아이들 사이에서 어머님의 존재에 대해서 용우한테 캐물었나 봐요. 그런데 용우가 대답이 없자 아이들끼리 서로 누군지 맞추겠다고 나섰고요. 엄마냐고 물어도 용우가 대답을 안 하고 그럼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친구라는 애가 그럼 네 마누라냐고 했다가 용우가 화가 나서 그 애를 때렸나 봐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와서 많이 예민할 시기예요. 그런데 용우와 어머님의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지 않아서 용우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저희야 어머니네 사정 다 아니까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봤을 땐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우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던데 평소에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담임 선생님의 물음에 저 또한 어떠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제의 용우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어서 저 또한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용우를 걷어서 키우면서도 제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우가 어릴 때는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어떠한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부를 때면 그저 저기라는 말을 우선으로 하며 자기 할 말을 이어가곤 했죠. 저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용우에게 말했습니다. 용우야, 이제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내가 진작에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낯설어서 그동안 널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지금껏 제가 아는 용우라면 네 알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용우의 입에선 전혀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싫어요. 아줌마가 왜 내 엄마예요? 내가 어리니까 아줌마는 그냥 내 보호자일 뿐이에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요. 엄마라는 말이 불편하면 천천히 해도 돼. 아빠도 네가 날 엄마라 부르길 바라실 거야. 아빠 핑계 대지 말아요. 앞으로도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일 없을 테니까. 용우의 대답은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거부감이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뒤로 용우는 큰 소리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를 엄마라고 부를 마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로 용우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제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갔어요. 저는 용우에게도 사춘기가 지나가는구나 생각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예전처럼 날 대해줄 거라 믿었죠. 그리고 용우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용우는 키가 훌쩍 컸고 덩치도 산만해졌습니다. 워낙 자기 아빠를 닮아서 잘생겼던 터라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용우 방을 청소하다가 가끔씩 쓰레기통에서 러브레터를 발견하곤 했거든요. 가끔씩 밥을 먹는 용우를 바라보면 남편을 처음 만나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얼굴에 곱상한 외모로 김치찌개를 좋아하던 그는 빨간 김치에 입술이 물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곤 했죠. 용우도 제 아빠를 닮아서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용우를 한참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용우는 제가 빤히 쳐다보는 걸 뒤늦게 알고 민망함에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내뱉곤 했어요. 그랬던 아이가 일기장에 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기장 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지금은 저 녀석이 혈기왕성해서 나를 향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우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왔고 이틀간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제 방에 찾아들어와 따지듯이 묻더군요. 봤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 거 일기장 봤냐고요. 아, 일기장? 너 일기도 써? 저는 태어난 척 연기를 했는데 용우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자신의 일기에 손을 대었다는 걸 알았더군요. 다 읽었죠.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겠네. 용우야, 진정해. 너 지금 사춘기라 그런 감정 생길 수 있어. 아직은 네가 많이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네 감정, 그건 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야. 넌 지금 그걸 헷갈린 거고. 내가 내 감정 하나 구분 못하는 바본 줄 아세요? 그런 어줍잖은 부연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용우의 커다란 손이 제 손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더군요. 용우의 갑작스런 행동에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 행동에 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애가 제 입술에 입을 맞춘 거였죠. 충격에 휩싸여 눈앞이 깜깜한 제게 용우의 말이 들려왔어요. 아줌마는 내가 남자로 안 보여요? 저는 여전히 손목이 붙잡힌 채로 용우를 쏘아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난 네 엄마야. 자식 낳은 적도 없는 주제에.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온 힘을 다해 팔을 빼내어 그 아이의 얼굴을 세게 내리쳤어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저는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를 벗어나 용우의 책가방에 짐을 싸서 그의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엄마처럼 키워준 나를 그따위로 말하고 앞으로도 능욕할 생각이면 나가서 너 혼자 살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렇게 용우는 책가방과 짐가방을 들고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용우의 행동이 용서가 안 되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키우던 자식 같은 놈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고작 하루 이틀 정도 친구네 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 가만히 집에 들어앉은 채로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퇴근 후에 밤 12시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용우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홍용우, 이만큼 반항했으면 됐어. 집으로 들어와.
이 녀석은 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며칠 만에 살이 쏙 빠져 턱선이 갸름해져 있더군요. 저는 주유소에 들어가 사장님께 사정 설명을 한 후 아이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마지못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용우는 여전히 제겐 애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용우를 좀 달리 대했습니다. 원래도 좀 살갑지 않았는데 더 쌀쌀맞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되쉬하고 있었거든요. 제 태도가 싸늘하게 바뀌자 용우도 마음을 달리 먹었는지 전에 했던 그런 무례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거리를 두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애와의 관계를 철저히 선을 그어갔어요. 용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꽃다발을 들고 학교에 찾아가 형식적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용우는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이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더군요. 한 통의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을 때 용우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군입대 통지서였습니다. 군대에 자원입대한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를 군대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지만 저는 답장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 일종의 정떼기를 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저의 그런 계획은 한 통의 전화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연락이 와서는 용우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앞으로 군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에 혼비백산해서 병원으로 찾아갔죠. 노래진 얼굴로 병원에 찾아온 절 보고는 용우 또한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선생님, 얘 괜찮은 거예요? 아직 젊은 앤데 다리를 못 써서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군대에서 애를 어떻게 했길래 다리를 파열시킨 거죠? 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리가 파열된 게 아니라 인대가 파열된 겁니다. 그럼 걷는데 지장 없는 건가요?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수술도 잘 됐고 앞으로 재활치료 받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다만 몇 달간은 무리한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서 의병 제대하게 될 거고요. 아줌마 오바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침대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혼자 갈 수 있겠어? 혼자 못 가면요. 남자 화장실에 따라오려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음료수 좀 마시고 있어요.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용우는 어딘지 모르게 듬직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병상을 정리해 주려고 침대볼을 평평하게 펴며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개 밑에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사진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며칠 전 용우가 내 방에 들어와 서성이다가 후다닥 뛰어나간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용우가 안 하던 짓을 해서 뭘 한 건가 싶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 사진을 가져간 거였죠.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원래 있던 베개 밑에 놓아두고 이불도 아까처럼 다시 헝클어 버렸습니다. 정리한 흔적 없이요. 그리고 용우의 병상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용우가 들어왔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아니, 그냥 침대가 편한가 해서 누워봤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여기 누워요. 난 괜찮으니까. 아니래도. 너 얼른 누워. 환자가 누워야지.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누우래? 그날 이후 저는 저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용우에게만 저를 엄마라 부르라고 강요했는데 이제는 저부터 호칭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입원 기간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용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 와서 밥 먹어. 무슨 아들이야, 어색하게. 쉰소리 말고 앉아.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것들로 잔뜩 차려놨으니까 얼른 먹어봐. 쉰소리는 내가 아니라 아줌마가 하고 있구만. 군대 갔다 오더니 잔소리가 늘었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남자면 다 갔다 오는 건데. 와, 게장 진짜 맛있다. 완전 꿀맛. 우리 아들 잘 먹네. 이뻐 죽겠어. 민망하게 왜 자꾸 아들이래?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 생각이 짧았어. 이제 나도 우리 용우한테 아들이라고 부를 테니까 너도 편해지면 엄마라고 불러. 그날 이후부터 용우가 진짜 제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아들이라 호칭하며 부르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용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계속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용우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공부 말고 일하고 싶다고 떼를 부렸지만 저의 말 한마디에 수긍하더군요. 엄마 소원이 우리 아들 대학 가서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취직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말 잘 듣는 순한 양이 돼서 공부를 하더니 1년 만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합격 사실을 확인하던 날 제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용우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나 합격했다고. 그거 말고 그 전에 한 말. 몰라?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엄마라고. 내가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용우가 대학에 합격한 것도 기뻤지만 엄마라는 말에 기분이 더 좋았어요. 아들에게 엄마로서 인정받는 기분 같았거든요. 그 후로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고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결혼하기엔 정말 늦은 나이였지만요. 결혼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주니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웃으며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네더군요. 축하해요, 엄마. 엄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인생 살아야지. 아저씨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아 보여서 안심이야. 그리고 결혼식을 2주 정도 남겨둔 어느 날 용우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고주망태가 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눠서 벽에 의지하며 간신히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용우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지 마요. 어? 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냥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용우야, 너 많이 취했다. 그만 들어가서 자. 아들을 붙잡고 방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때 아들이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저는 아들의 구애에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저도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용우야, 엄마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용우를 안고 방으로 데려가 뉘었어요. 용우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예정대로 재혼을 했고 용우는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우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죠. 드디어 용우가 제 품에서 진정으로 떠날 날이 왔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용우가 정말 예쁜 색시를 데려왔네. 우리 용우 잘 부탁해요. 그럼요, 어머님. 용우 오빠를 이렇게 멋진 남자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내조 잘하면서 살게요. 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분이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기로 한 이유 안 잊었지? 그럼 잘 기억하고 있지. 이유라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도 이유가 있니?
그게요, 어머님. 용우 오빠가 자기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는 조건 달고 저랑 결혼해준다고 한 거예요. 어머, 용우야, 그럼 못 써. 아가씨도 나 안 모셔도 되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아, 아가씨가 넉살도 좋네. 아들이 데려온 색시를 보니 전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용우와 색시감을 데리고 전 남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용우 잘 컸죠? 우리 아들 당신 닮아서 이렇게 멋지게 컸어요. 오늘은 색시감도 데리고 왔는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두 선남선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당신이 하늘에서 잘 보살펴줘요. 나 그동안 당신 아들 잘 키웠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 전날 아들이 제게 술 한잔 하자더군요. 저는 아들과 소주를 한 잔씩 하며 기분 좋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추억거리가 다 떨어지니 대화에 빈 공백이 생기더군요. 아들은 저의 비어있는 술잔에 술을 따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그날부터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 어머니였고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 불편해한 것 알아요. 이젠 어머니를 온전히 제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들의 차분한 말을 듣고 있으려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며 아들이 어머니를 안아주는 순서가 되었고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이번에 아들이 제게 속삭인 사랑은 진정으로 부모를 향한 사랑이었기에 제 가슴은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아이도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엄마와 아들로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손주들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전에 없던 애교까지 부리며 징징거리네요. 요즘엔 며느리들도 이래야 먹고 산다면서 제게 덜컥 아이 둘을 맡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제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눈치이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오면 심심하진 않겠다며 내심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식을 놓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자식은 오직 용우 하나뿐인가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